첫째는 처벌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다 골라내야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급 정도는 다 골라내고 네. 지시에 따른 단순하다가 사실 군인들은 다 거부한 거잖아요.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진상규명 다 하고 주요한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지금 현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하는 날 밤에 네.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저는 그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통화 내역도 다 조사하고 저는 국회에도 있다. 정치 영역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죠. 확신하면 그 철저히 조사해서 네. 그럼 아마 쿠데타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네. 쿠데타를 도와서 네.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이거 엄정하게 규명해서 처벌해야죠. 지금 저는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 전이라도 할 거라고 봅니다. 어. 할 수만 있다면 일단 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그건 뭐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 형사처벌될 허위사실 공표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35조 추경하겠다고 네, 했잖아요. 네. 최소한 그 이상 하면 되잖아요. 그 이상. 그건 반대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예. 저쪽에서도 35조 원 하자는데 라고 하면 누가 그쪽에서 반대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네. 6%는 너무 적고 이것도 지금 다 금방금방 소진되는데 이거를 좀 많이 늘려주는 거는 큰 돈도 안 들고 근데 이 혜택은 모두가 보겠죠. 제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을 정책입니다. 그 지역 앞에는 경선 기회를 줬는데 별로하는 거를 내가 독재를 했다고요? 이게 뭔 독재예요? 난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난 법대로 규칙대로 공정하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네. 없는 죄 만들거나 없는 죄 찾겠다고 탁 특정해놓고 그걸 24시간 1년 내내 쫓아다니는 게 정치 보복이다. 누가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거기가 최적입니다. 또 저보고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되면 용산을 가지 말라는 사람 많아요. 뭐 이상이 났을지 모른다고. 그런 이유로. 통합이 중요하다. 많이 말해야 될 것까지. 통합이 중요하다. 통합할 거다. 계속 아빠가 막. 친하게 지내신 뭐 무속인 같은 사람 없으시죠? 전 무속인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네. 안 믿어요. 내가 관운이 있냐 물어봤는데 절대 관운이 없다 그랬거든 그분이.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일정이 워낙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출장을 와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와 함께 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물론 현재 뭐 여론조사 등등에서는 굉장히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쫄지 말고. 네네. 네, 한껏 쫄아 있습니다 이미. 네. 너무 쫄지는 말고 네. 우리가 물어볼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매일 하던 스튜디오가 아니라 소리가 약간 울릴 수 있는데 그 점만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시죠. 이재명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겠어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요. 저희 제주도를 안 가신 것만 해도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쫄지 마세요. 그럴까요? 근데 사실 저도 네. 예전에 이제 몇 번 뵀잖아요. 네네. 그때 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강원도까지 내가 오니까 약간 좀 긴장은 됩니다. 이제 민주적 소양의 이 부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당당하게 해야죠. 당당하게요? 우리가 일꾼 뽑는데 뭐.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냥 다 물어봐도 되죠? 그럼요. 우리의 일꾼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뭐 나중에 불편하니까. 자격이 있나 없나 뭐. 그런 거 여쭤봐도 진짜 괜찮은 거죠. 뭐 제가 대답 마음 되는 거지 뭐. 저희 방송 없어지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안 조금 합니다. 뭐 인상을 쓸지 몰라도. 네네. 네, 그리고 워낙 뭐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네. 가능한 경쾌하게 그러세요. 우리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네. 어제 체육 방송 갔잖아요. 네. 해보시오. 이런데 나갈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 그 말은
자, 그 말은 근데 근데 진짜 그 최욱 씨가 네. 이 방송을 굉장히 경쟁 방송으로 견제를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방송은 물론 이제 그 매불쇼에 비해서 매우 너무 아직은 작습니다. 구독자 예. 숫자가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또 성장 여기 주식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집중. 예, 거기 물론 이제 저 블루칩이지만 네. 저희는 성장주 쪽으로 네. 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다 노력해서 올랐다. 사십시오. 네네. 자,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오늘 이제 대선 관련 특히나 이제 저는 가능한 뭐 여러 뭐 싸우는 얘기도 많고 합니다만 가능하면 좀 정책. 왜냐하면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이제 중도 성향이 좀 많으세요. 아,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 이런 거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가능한 정책, 뭐 그러시죠. 공약 얘기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삶의 문제.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누가 뭐 사고를 쳤냐 네. 뭐 이런 건 호기심이고 일시인 거고 맞습니다. 진짜는 우리 자식이 취직할 수 있는 세상이냐 네, 내 노후는 괜찮은 나라일까 네, 네, 네. 이 나라가 혹시 하향 곡선일까 상향 곡선일까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향 곡선이라고 믿으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네. 제일 큰 이유가 그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어떻게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너 옛날에 뭐 했지 네. 뭐 그건 그것도 아닙니다. 없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방향으로 저 또 하나 네. 중요한 네. 거 있는데 또 하나 이 중도라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시던데 예. 중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진영에 매몰되지 구속된 않고. 진영에 매몰된 판단을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매이지 않는 그런 거지. 네. 이 사람이 뭐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자기 중심 오고 갈수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 따라 판단이 아,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거지 네.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오해를 혹시 듣는 사람이 아까 봐. 아, 네네. 아유, 바른 교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뭐 우리 정인 씨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이 인상이 중요하다. 지지율 한 3위쯤만 됐어도 내가 바로 반박하는 건데 1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자, 그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일단 요즘에 이제 유세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유권자분들이 후보님한테 그래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막 네. 전달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제가 요즘은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설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초기에는 이제 경청 투어를 했잖아요. 네네네. 예, 들으면서 다니고 이제 그래서 요즘도 많이 이제 들고 오세요. 뭐 제안서 억울하다, 뭐 탄원서 이런 거 많이 들고 제가 꼭 이제 받아보라고 네네네.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먹고 살기 어렵다요. 죽겠다 그러세요. 특히 시장 이런 데 가면 네. 오후에 갔는데도 개시를 못했다고 해요. 아, 첫 손님도 못 첫 받았다. 손님 못 받았다. 하나도 못 팔았다. 그럼 제가 뭐 한 5천 원, 1,000원어치 사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그 되는 건 아니 기분 문제이기도 하죠. 너무 잔인한 현실입니다. 예. 이럴 데가 없었어요. 이 공식 통계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 게 네. 전에는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쪼그라들지는 않았거든요. 아, 성장률이 좀 얼마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네. 성장은 했어요. 그렇죠. 커졌어 조금씩 예, 조금씩. 예, 예. 이번에는 쪼그라들었어요. 1분기. 마이너스가 나왔죠. 1분기 전체 경제가 0.2% 쪼그라들었고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한은이 드디어 0%대 네, 0.8로 0.8. 네. 바꿔버렸고 내수 부분이 또 문제인데 이제 수출 경기나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없잖아요. 네. 간접적으로 있지만 내수는 지금 2분기째 역성장했다고 해요. 내수. 네. 네. 국내 경기는 규모가 작아졌다. 6개월째 쭉으로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 거죠.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 이야기들 가장 많이 이제 듣고 계신 그럴 거고요. 때마다 사실 우리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전제는 물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이건 기본이고 네. 이걸 안 하면 이거 무자격이죠. 네, 네. 그 안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은 소위 민생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정치가 경제를 망쳐버렸어요. 정치가 경제를 경제를 망쳤어요. 원래 네, 네. 경제를 진흥해 줘야 되는데 북돋아 줘야 되는데 네. 이걸 방치하거나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태양광 산업을 막 전문 수사를 몇 년째 해버렸잖아요. 네, 그 네. 산업이 거의 초토화돼 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한 산업 영역인데.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적어도 안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 정말 시정하고 반대로 해야죠. 예, 반대로 하겠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다 아는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탈탄소, 네. 재생에너지로 전부 전환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핵심은 바람과 햇빛 네. 중에서도 햇빛 중심이거든요. 네. 바람이 사실 온 동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광 산업을 정말 속된 말로 이 표현밖에 없는데 아작을 내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켜 수사를 버렸어요. 하면서 수사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한테 특혜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러면서 그걸 다 수사를 막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은 탈출하고 국내 기업들은 접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어서 그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따가 뭐 사실은 이제 뭐 산업이나 뭐 경제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여쭤보긴 네. 할 텐데, 그 이제 태양광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 조금 네, 이제 그러세요. 들으면 예를 들어 해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사우디든 미국이든 이런 네. 데는 이제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혹은 뭐 유럽도 이제 바람이 굉장히 잘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불어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바람이든 태양이든 그게 썩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닌데 효율이 네. 좀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냐는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네. 일종의 경제를 이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좋은 거, 그 반대되는 건 나쁜 거. 원자력은 우파의 주장, 재생에너지는 좌파 주장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대립을 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적절하게 믹스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예를 들면 32%쯤 된다는데 전체 발전 용량이 그렇죠. 네. 이걸 좀 줄여야 돼요. 그러나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앨 필요도 없고 네. 가동할 수 있는 거는 가동하고 제가 그 말씀도 드리잖아요. 가동 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할 수 연장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짓기로 한 그냥 짓고 음. 뭐 SMR 소형 원전. 소형원전 네. 그것도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그것도 하고 지금 연구개발 우리 예산 네, 다 네,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걸 하되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후손들한테 빚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유럽은 원자력 발전 단가하고 음. 풍력 발전 단가가 역전했어요. 음.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풍질이라고 그러죠. 네. 풍질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경쟁력이 있겠냐고 하지만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씀이죠. 안 하면 네. 화석 에너지는 점점 못 쓰게 되고 R200 때문에 네. 화석 에너지로 생산한 건 아예 안 사준다는데 유럽에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세 내야 되잖아요. 네. 엄청난 부담을 안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죠.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단순한 얘기. 그러면 국내의 풍질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 상당히 서남 해안들은 괜찮아요 풍질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해안이 조밀하잖아요. 네. 네. 실제는 거기에 유휴 놀고 있는 쓸 수 있는 땅들이. 가용 태양광 발전 부지가 엄청 많아요. 지금 농촌은 다 비었잖아요. 인구 소멸, 사람이 없어요. 비어가고 있죠. 네. 그 어디다 쓸 거예요? 논둑, 밭둑, 뭐 묵은 밭, 네. 도로, 제방 엄청 많잖아요. 여기를 활용을 하면 먹고 살 길도 생기고 재생에너지로 대체도 하고 수입 네. 대체도 하고 네. 그럼 아리백도 대응하고 이걸 안 하면 해외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와야 되는데 전력을 끊어서 살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오느냐? 암모니아, 수소 네. 이런 걸로 수입해야 돼요. 그럼 네.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야죠. 네. 재생에너지에다가 더 투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 등이 아마 네. 이제 주요 대상이다까지는 아마 많이들 이해를 했을 건데. 경쟁력 있냐 이렇게 아, 얘기해서 경쟁력도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감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원전이 소외되거나 더 이제 줄어들거나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잖아요. 원전은 소위 이제 기저전력으로 네. 예를 들면 밤에는 태양광이 없고 바람이 안 부는 날 네, 네. 이런 경우는 풍력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저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만 의존하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은 정말 사고가 단순해서 그래요. 지금은 세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밤에 전동차를 끼워놓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를. 낮에도 충전하러 끼워놓죠.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네. 갑자기 예를 전기가 끊어졌다. 아, 근데 내가 차를 안 자동차에서, 써.
전기를 도로 빼서 팔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예를 들면 전기가 부족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네. 가격이 연동되는데 그때는 100원으로 밤에 충전을 했다가 네. 3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자동 ESS 돌아가니 예. 이미 엄청난 ESS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게 좀 되어 그 있어야. 당연히 네. 이제 전력- 지능형 전력망이 예. 깔려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거긴 국가가 투자해 줘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길도 생기고 생산이 되니까 네. 관련 산업도 생기고 아리백이 대응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데이터 센터의 최적의 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통신망이 잘 발달된 데다가 네. 기술 수준이 높고 네. 지진이 별로 없어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 그래서 선호도가 엄청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 AI 데이터 센터가 이거 이따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냥 갑. 예, 이 AI 데이터 네, 센터는 네, 근데 네. 이제 사실 이제 AI 관련된 뭐 GPU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야죠. 사야죠. 사고 네. 대체할 수 있는 칩을 지금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 그러니까요. GPU만 쓰는 게 아니고 MPU라고 네. 하는 이 새로운 칩도 발굴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 기업들 중에 일부는 자체 칩을 발굴해 가지고 GPU를 안 쓰고 딴 걸로 써요. 음. 효율이 좀 떨어지는 정도. 네. 근데 그거에 개발하면 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미 개발하는 기업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퓨리오사 예, AI. 제가 그 얘기하면 뭐 퓨리오사 AI. 기업 광고한다고 말하지 말라는데. 테마주 아닙니다. 주가 테마주 아니야? 테마주 안 돼. 네. 어쨌든 그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체 그 거대 언어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걸 소버린 AI라고 그러는데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네. 이상한 사람인데 다른 나라도 다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이미 프랑스나 이런 데 다 개발해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예, 예. 한국어로 된 거대 언어 모델. 네. 그리고 이거를 제3세계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못하지만 필요한 나라. 많잖아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많잖아요. 큰 돈을 거기를 투입할 수는 없지만 꼭 아니, 다 필요한 나라들. 묶어가지고 네. 공동 개발하고 아, 거기에다가 여지를 주고 네. 그러면 우리가 시장도 넓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이제 바꾸면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데 네.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아, 그래서 정치를 모르는 거죠. 정치요. 정치의 본질은 안 되는 걸 대기하는 거예요. 군대식입니까? 아니 구태에서도 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법을 바꿀 수도 있고요. 국민적 합의를 바꾸면 상상 못할 세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근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행정과정 마인드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안에서 못 벗어나요. 네. 벼룩 얘기하세요? 벼룩이요? 벼룩. 벼룩이 튀잖아요. 아. 벼룩이 높이뛰기 대회도 해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건 딴 얘기고. 네. 벼룩은 튀는 게 본질이잖아요. 네. 탁 튀어오니. 네. 이 벼룩을 어릴 때부터 높이를 딱 막아가지고 키우면은 얘가 나중에 이걸 태워줘도 그 이상 안 튀어요. 네. 그렇죠. 부딪혀가지고. 네, 네, 네. 그 높이 이상을 안 튀지 않습니다. 원래 한 50cm 튈 수 있는 애인데 네, 20에다 막아놓으면 막아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20밖에 안 재워놔도 네, 네, 키워도 20cm 이상을 튀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뭐 예를 들면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특히 문제예요. 대체로 이 위에 세기를 막혀있는 만들 벼룩.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눈을 아래로 가고 어떻게 저걸 괴롭혀가지고 권력을 쟁취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 있거든요. 정치인들 벼룩 같다. 아니 그 통제된 벼룩 같은 게 통제된 벼룩. 통제된 벼룩 예. 같다. 그 벼룩이라고 비하한 거 아니에요? 또 누구 닮으셨네. 네. 기사 하나 쓰겠습니다. 아니 큰일 났네 이거. 네, 그래서 네.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너무 안 된다는 얘기들만 하시는데 이미 되는 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네. 네. 심지어 그 선두조차 못 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네. 예를 들면 전기 얘기 있잖아요. 전기요? 전기. 네. 전기를 원전 전기 있고 풍력 발전 전기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건 수도가 아니에요. 네. 수도는 한강물 수도에 금강 수도가 예, 다르잖아요. 예. 전기는 섞이면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그래 뭘로 생산했든 뭐 몇 킬로와트만 나오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네. 예를 들면 당신이 이걸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는지 예. 화석연료로 생산했는지 구별이 어떻게 되냐?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는 전기가 이건 재생에너지 전기, 이건 원자력 전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진짜 전기는 무식한 전기죠. 생각이거든요. 그 생산 원천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하면 발전소와 그 발전소와 예,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추상화된 게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뭐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보증을 해주는 거지 전기가 분류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태풍 와서 풍력 발전기가 서면 데이터 센터가 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황당한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고에 갇혀 있다 정치가. 네네네. 그게 아마 이제 그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면 데이터 센터 되게 위험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뭐 바람 쏘면 어떻게 할 기저전력이 거냐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고전력밖에 없는 게 네. 아니고 전력은 전부 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네, 네. 빠진다고 해서 여기가 없어지지 않고 네. 다른 전기들이 다 교류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진짜 한 3년, 5년 혹은 뭐 10년 후에 지금 사용했던 전기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엄청난 되잖아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에는 그러면 늘려야 될 발전 원은 재생에너지를 재생이다. 최대한 늘리면 예,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15년 걸리잖아요. 보통 10년, 빨라도 10년. 10년, 15년 부지하고 뭐 이러면 15년 예. 걸리거든요. 더 걸리기도 한데 예. 재생에너지는 몇 년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빨리 패널 깔면 되긴 하죠. 깔면 되죠. 예. 그리고 이게 패널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특허내는 기업들도 있고. 음. 그리고 이 풍력 발전이나 이거는 중국이 뭐 앞선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풍력? 그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어. 터빈 부분을 제외한 하부 구조부는 전 세계 우리나라 경쟁력이 최고입니다. 삼강 혹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나 어딘지 모르겠어요. 테마주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데도 우리가 수출하잖아요. 네. 그 풍력 발전이 발전한 나라에 우리나라 풍력 발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수출한다니까요. 조 단위로. 예, 예, 예. 그런데 무슨 중국 얘기를 이제 터빈 태양-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긴 그렇죠. 한데 이제 터빈은 터빈은 뭐 유럽 중국이 국가- 앞서 있지 않아. 예, 유럽 같은 데가 좀 잘하고 유럽이 좀 잘하고. 태양광은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단가로 많이 단가를, 후려치니까 네. 예, 전 세계로 이제 싸게 파는 건 그렇죠. 사실이긴 하죠. 그럼 우리 뭐 보호무역을 좀 일부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술 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든지 해서 빨리 앞설 생각을 해야지. 포기하고 그럼 원전으로 갈 거예요. 야, 참 내 원전 얘기해서 누구 흉 좀 봐야지. 아 원전. 원전 아니 원전은 우리가 안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에너지 믹스를 한다고 썩는다고 네. 적절하게. 다만 원전 비중 어느 정도 할지는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정하실 건데 혹시 대략적인 그림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은 한 3-40% 안쪽,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는 40% 하면 안 되고 점점 줄여가야지. 줄여가야 지금보다 한다. 비중은 좀 줄여야 지금 된다. 32%인데 엄청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야죠. 아, 그 얘기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출도 확 하는 없애버린다 이게 나라인데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를 유지가면서 뭐 줄여갈 근데 것인지에 이게 대한 이제 그림이 지금은 유럽에서도 이걸 그린 에너지로 안 쳐준단 말이에요. 아리백의 전원으로 안 쳐줘. 네. 이 원전으로 생산하면 물건을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원전 할 거예요. 국내 소비나 이런 데는 물론 써야 되겠고 기저전력으로는 쓰는데 네. 대전제가 있어요. 연료의 안전성. 두 번째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보. 네. 근데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핀란드 한 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임시로 쌓아놓고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네. 어떡할 거야 이거 나중에. 반감기가 너무 기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 위험성을 다 끌어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뭐 후대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거를 줄여줘야 돼요. 근데 다른 대체수도 아닌데 왜 거기다 그렇게 매달리냐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참 이제 원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래서 얘기 원전 마저 이후로- 할게. 그래서 네, 아이고, 참. 그 두 가지 일등이라고 전제가 할 있어서 수가 어려운데 어려운데 문제는 예.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네.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MR이죠. 네. 안전성이 많이 보강된 예. 또 연료나 아니 냉각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방식을 발굴하잖아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있어요. 마이크로 모듈러라고 그거보다 네. 더 작은, 아, 소형 원전보다 더 작은. 더 작은.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30메가와트 정도, 2-30메가. 뭐 10메가와트 이런 정도인데 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미사일 탄도 미사일 싣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 정도 규모의 이송 수단이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는 군 장비도 전부 인공지능화 된다는 거죠. 네. 전부 다 전자화되는데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전력선을 타격해요. 발전소, 송전망 이런 걸 타격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군대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이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그 무기 장비들로 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기 끌어와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네. 대비를 하려면 SMR 넘어서서 MMR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로 바꿔야 된다. 네, 근데 네. 그런 거에는 우리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하자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념화해가지고 네. 민주당은 원전 미워해. 재생에너지만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념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네. 이념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원전을 일단- 고도화하는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네. 될까요? 일단 한 20분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이재명 원전 후보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했잖아요. 알았어요. 이제 우리도 좀 하세요. 네, 네, 네. 물어봅시다. 이제 그리고 우리도. 지금 계속 댓글에 네. 녹화냐고 자꾸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녹화 우리가 여기서 했겠니? 읽어드리세요. 예, 녹화는 했겠어. 우리 지금 순천까지 와서 지금 여기 삼성급 호텔입니다 여기. 호텔 지하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벙커에서.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 선거라는 게 이제 입장이시잖아요. 이번 선거의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내란 종식은 어디까지가 내란 종식입니까? 예를 들면 뭐 수계 그다음에 주요 종사자들 이 사람들 깜빵에 딱 들어가고 사법 처리 끝 이렇게 되면 이제 내란 종식이에요? 아니면 이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내란 종식입니까? 두 번째 것까지를 해야죠.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서 네. 이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불리고 한류의 메카, 정말 가장 문화가 강한 나라. 네. 자기들도 막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불고 했는데 네. 그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 이거 제3세계 후진국이 하는 거잖아요. 너무 창피하지. 너무 창피해. 네. 그러니까 국격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네. 첫째는 처벌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다 골라내야죠. 네.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급 정도는 다 골라내고 네. 지시에 따른 단순하다가 사실 군인들은 다 거부한 거잖아요. 명령은 그렇죠, 특히. 네. 어영부영하고 컵라면 모로 다니고 일부러 이러면서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다 규명은 하되 면제하거나 포상해줘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진상규명 다 하고 주요한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저는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보죠. 강요들. 네, 네. 대통령실에 있는 강요들 주요 고위원들 국가기관 네.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전부 협조 요청을 하고 협조를 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특검법으로 찾아요? 아니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걸로는 좀 믿기 어렵다고 보시는 사실은 거죠? 좀 우스운 상황인데 네. 국힘이 특검하자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특검을 해야 야당이. 중립적으로 하지. 자기들 기준에 의하면 자기 마음대로 검사들 시켜서 막 조사를 조작할 거 아닙니까? 그 불안해야 되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 불안해하지 않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는 안 할 거다. 아, 자기들은 해도 예, 민주정권은 사실은 검찰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막 해도. 어쨌든 그건 좀 웃기는 현실인데 네. 저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선거에 이겨서 정부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국정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검사 인사해가지고 뭐 팀 만들어서 집중수사할 수도 있죠. 뭐 그거 못하는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능력이 돼요. 네. 그러나 일단 의심받는다. 중립성에 대해서 뭐 공격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들이 한 것처럼 했다고 웃길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의심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에서 철저히 가려내고 그 다음에 제도 보완을 해야죠. 이런 짓 못하게. 네, 제도 보완 하시기 전에 그 특검하면서 혹시 거기에 정치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죠. 저는 예,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는데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많은 수가 가담을 했겠죠. 예, 행정 권력을. 예. 대통령이 그건 뭐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해가지고 예. 자기 역할 분담하고 예. 뭐 시킨 거 있잖아요. 예. 다 했어 사실. 예. 지금 덮어놓은 거지. 예, 두 번째로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무력으로만 했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하는 날 밤에 네,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저는 그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통화 내역 다 조사하고. 통화는 일부가 좀 나오긴 네,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국회에도 있다. 정치 영역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죠. 확신하면 그 철저히 조사해서 네. 그럼 아마 쿠데타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네. 쿠데타를 도와서 네.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이거 엄정하게 규명해서 처벌해야죠. 그럼 보통은 예상 가능하듯이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프레임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 뭐 맨날 하는 게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자기들은 진짜 정치 보복하면서 법대로 했다 그러고 우리가 법대로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네. 이 정가의 보도 원래 습관이죠. 습관성. 네. 그러나 그것도 국민들은 이미 그 점에 공감하고 계시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네. 없는 죄 만들거나 없는 죄 찾겠다고 탁 특정해놓고 그걸 24시간 1년 내내 쫓아다니는 게 정치 보복이다. 누가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잖아요. 아, 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분께서 해줬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제가 거기 3년 넘게 당한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400번 넘게 당하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딱 드러난 명확한 중대 범죄. 네. 그걸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게 정의예요. 아, 예를 들면 뇌물을 막 50억 받았어 진짜로. 저처럼 없는 거 만들어 그래 하는 거 말고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네. 명확하다. 네. 명확하다. 정치인을 물증이. 봐줄 수는 없다. 그럼 정치인이라고 봐줍니까? 그래 하면 안 되죠.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진짜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네.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게 그게 정의롭습니까?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네. 그건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뭐 대충 막 묶어 놓으면 안에 썩지요. 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규명할 건 규명하고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다음에 못 다시 인정할 건 네. 인정하고 다시 이런 일 안 생기는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뭐 제도 보완이죠. 예를 들면 헌법을 개정해서 네. 그 계엄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그 네. 핵심은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급할 때는 그냥 할 수도 있는데 통제하고 24시간 내에 동의를 못 받으면 자동 해제 뭐 이런 조항을 넣어야죠. 그러면 정부가 야, 빨리빨리 동의해 주세요 이래야지 못 모이게 하고 막 잡아가지고 어디 저 백령도로 보내고 해제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못 동의를 받으면 받으면 자동 해제. 해제. 예, 원래 그럼 이제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헌법 개정이 됩니다. 아, 그럼 그거 원 포인트로 개헌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묶어서 같이 개헌하실 뭐, 거예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또 막 엄청 반항할 거예요. 쉽지는 않을 저쪽 당이. 거다라고 네, 그럼 이제 보시는데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좀 그에 준하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개헌을 해서라도 하여튼 다시는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게 내란 종식의 네. 완료 시점이다. 네, 방해를 하면은 방해하는 걸 엄정하게 처벌하고. 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 공무원들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네. 국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가하는 국가 폭력을 가하는 형식에 해당되는 거. 뭐 예를 들면 고문, 폭력, 체포, 뭐 영장 없는 체포, 네. 무력 행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넣는 것도 방법이죠. 거부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공무원의 의무 사항이다. 네, 그게 원래 헌법적으로는 거부하는 게 의무가 맞아요. 공무원은 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상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상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명령, 국민의 뜻이 훨씬 더 고유의 개념이죠. 그렇죠. 예, 너무 국민을 당연하죠.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고 국민의 안전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예를 명령을 따르면 안 되겠죠. 이번에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예. 군인들에게 국회를 계엄령이니까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잡아라.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군인들한테 교육해야죠. 계엄은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 경우가 아니면 응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진압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죠. 네. 미국에서 쿠데타 하는 거 봤어요. 저번에 왜 그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군사령관한테 명령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아 트럼프? 예를 들면 예. 그 대통령의 권한 그래서 좀 축소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라고 하면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잖아요. 뭐 좀 후보들이. 국회에다 권한을 좀 넘기고 어. 통제 권한을 좀 강화하자. 통제를.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을 하고 뭐 수사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의 동의밖에 동의를 하고, 네. 받고 이런 이야기를 그 하셨는데 상당히 권한이 많이 그럼 약화되겠죠.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의회로 조금 많이 이양을 하겠다는 네.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청문회를 국회에서 해서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하는 거였는데 네. 그런 힘을 많이 빼자는 취지인 그게 이제 거잖아요. 불가능해지죠. 국회가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소야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총리 없이 가고 계속 뭐 대치가 국회에서 되고 할 수도 추천하면 있잖아요. 임명을 하든지 없이 하든지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원래 상호 견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여소야대가 된다. 그건 국민이 이미 행정 권력에 대해서 불신임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국회가 다수가 됐다. 반대 야당이 네. 국회가 주도하라는 국민의 뜻이에요. 거기 따라야지. 그럼 이제 행정 권력이 뭘 하긴 해야 내쫓는 될 건 아니고 근데 네. 권력이 엄청 약화되겠죠. 근데 그걸 불응한다.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렸다. 네. 자기가 국민에게 신임을 중간 평가를 받았는데 신임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심하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권력 그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회를 따라야지. 그거 안 따르고 버티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탄핵이지 뭐. 근데 내가 극단적인 하려던 경우에는 국민의 뜻을 어기는데 그래요. 그 대통령을 뽑을 때는 온 국민이 뽑잖아요. 네. 그래서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하는데 그래도 그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러니까 만들고 싶었던 일들이 있는데 하나도 이제 관료 임명이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오죽했으면 국민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국민이 더 중요한 거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죠. 아니 국회 가지 말라 그러고 국민이 반대하는 걸 마구 저지르고 그러면 미움이 쌓이면 나중에 쫓겨나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이제 종종 어떤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좀 많이 들거나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이 책임을 지고 이건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당장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 한미 FTA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할 때 이제 여당 내에서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저도 사실 반대 운동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는 나중에 보니까 잘하셨던데. 네, 네. 근데 그런 네. 중대한 국가적 정책 결정에는 예. 이제 그거는 정치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수하는 거예요. 역사적 결단을 할 것이냐. 욕을 먹더라도 나 국가에 자기가 믿는 필요한 일을 할 것이냐. 네. 근데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는 딱 수학 문제처럼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죠. 이건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누가 옳으냐? 그건 지나봐야 알아요. 그건 결단의 문제지 네. 판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 게 진리는 아니에요. 정책이지 그냥. 그러면은 네. 그 국민적 반발, 비판, 비난을 감수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서 할지 아니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지는 정말로 복합적인 문제니까 네, 네, 네. 그걸 그 경우에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그 양단적인 질문은 그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때 그건 사안에 상황이나, 따라서 네. 사안의 중요도나 아니면 강도나 또 필요성이나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이리적으로 누구처럼 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묻는 건 아. 정말 바보짓이에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근데 약간 이제 우려가 좀 네. 이해가 안 됐던 건 역대 정 저한테 지금 딴 사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역대 정권들이 보통은 출범할 때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심판형 선거를 하잖아요. 대선을 한다고 그렇죠. 하면 그래서 대부분 취임 당시에는 여소야대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데 근데 대통령이 딱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주요 과제들을 임기 초반 1, 2년에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서 해야죠. 근데 여소야대 상황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이 정부는 교체되면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보통은 정권 교체가 잘 안 됐어요. 이때까지는. 10년 단위로 지금 교체가 세 번밖에 되긴 없는. 했죠. 네 번째예요. 된다면. 그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게 역사적으로 이 긴 공화정 역사에 세 번밖에 네네네. 없었어요. 이제 이번에 가능하면 네 번째에 불과합니다. 거의 매우 예외적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대개는 여당이 계속 여당을 했죠. 네.
그 야당은 만년 야당이었죠. 근데 이게 교체되기 시작한 게 김대중 때가 처음이고 네. 그것도 매우 무리하게 네, 어렵게. 어렵게.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갔다가 네. 지금 3년 만에. 근데 이 3년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시면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임기 도중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게 이제 어떤 당이 돼서 국회도 다수당이었어요. 여대 야소였어요. 네, 네. 근데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국정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바꾸잖아요. 그럼 여소야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설득을 해야지. 설득해서 하면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죠. 아 이거 국회를 바꿔줄까 대통령을 더 혼낼까를 결정하겠죠. 설득이 충분히 될 대화 상대로 판단을 노력해야죠. 하고 계시는 거죠? 설득은 네.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지지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내심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죠. 그분들을 설득하면 이들은 설득된다. 그 대표죠. 네. 그런데 대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예요. 네. 일치 안 할 때가 문제예요. 예, 예, 예. 이제 국민들 제가 경험했던 국민들은요. 시장 때도 도지사 때도 제가 민주당을 할 때도 네. 국민들은 대화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공리적이어서 공익적이어서요. 네. 그 부당한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특정 소수를 빼고는 되게 합리적인 얘기에 동의해요. 네. 진지하게 대화하고 인정하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면 예를 들면 그 계곡 단속할 때 다 네. 동의하잖아요. 네, 네. 합리적으로 대화하니까. 근데 안 한 거죠. 그때는 당사자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대표들하고 하니까 대표들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직접 국민들과 대화가 중요하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뭐 국민들에게 밀려서라도 네. 이걸 합리적 결정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노력해야죠. 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왜 안 물어보세요? 아니 그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세요. 네. 경제 이슈도 좀 많은데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다음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잖아요. 그렇죠. 바로 당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특히 이제 내수 상황 아까도 말씀해 주신 정말 것처럼 매우 안 좋아서 그래서 아마 추경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비상경제 대응 TF도 구성을 하시고요. 추경 규모 그다음에 추경을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실 건지 정도는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정말 다행인데 네. 추경을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35조 추경하겠다고 네, 네. 했잖아요. 네. 최소한 그 이상 하면 되잖아요. 아, 그 이상의 그건 반대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예. 저쪽에서도 35조 원 하자는데 라고 하면 누가 그쪽에서 반대하기 어렵겠죠. 그 이상을 하면 될 테고요. 네. 지금은 내수의 회복 네. 재정만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완전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게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내수 회복을 위한 좀 서민 지원 예산 이게 좀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특정 서민 계층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 국민에게 가는 형태예요? 그건 뭐 그때 봐서 방식이 또 다양하니까 한 개만 우리 너무 단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부냐 일부냐 또, 예. 필요한 건 전부 하고 우리 극단적이었을까요 혹시? 예. 너무 아니 단순한 로고를 대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그러신 건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해를 하니까 예를 들면 소비 쿠폰을 제공을 해서 경기 진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경기 진작 목적이니까 그 소비 진작 행동에 나설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전 국민의 세금을 더 대상으로 하는 많이 게 낸 맞다. 사람을 굳이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득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성격의 정부 재정 지출이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네. 여유가 있는 데는 빼고 이건 정책의 질에 따라서 좀 달리 해야 된다. 뭘 바라는가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다르죠. 있는 예를 거고. 들면 저 세금 많이 냅니다. 많이 내죠. 네. 안 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를 들면 네. 지금 서민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이제 이러다가는 예를 들면 이 네. 손발에
피가 안 통하는 상태예요 지금. 모세혈관. 여기는 피가 심장은 많이 세게 몰리는데 돌아가는데. 예? 머리는 막 팽팽팽 도는데 예, 예. 손발에 피가 안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해치잖아요. 더 지나면 회복 불능 회복 불능 상태까지 상태 되죠. 가니까. 지금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 예를 들면 지역 화폐 지원을 지금 6% 정도 하는데 예. 정부가 그건 정말 효용이 크거든요. 네. 10% 지원해서 매출이 는다면 10배의 그 승수 효과라고 그럴까? 아니면 뭐 어쨌든 경제 효과가 레버리지라고 있잖아요. 할까?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6%는 너무 적고 이것도 지금 다 금방금방 소진되는데 이거를 좀 많이 늘려주는 거는 큰 돈도 안 들고 근데 이 혜택은 모두가 보겠죠. 지역 화폐는 우리 최인경 기자 전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세요? 엄청 사요 여기는. 그 저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을 정책입니다. 그 지역 화폐는. 제목 하나 또 나왔다. 네, 진짜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도 그 얘기했는데 네. 지금 전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네. 벽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국경도 있었고요. 그렇죠. 돈이 막 왔다 갔다 얼마든지 너무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칸이 사라졌어요. 네. 칸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걱정이죠. 네. 지방으로 가면 지방 소도시가 지방 대도시에 흡수되는 게 문제예요. 자, 지방 소도시는 지방 대도시, 지방 대도시는 수도권 서울. 대도시. 예. 근데 여기 끝이냐? 지금 뉴욕으로 몰리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 전 세계가 이제 네. 또 하나로 일극화됩니다. 주식도 다 미국 주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칸을 쳐줘야 됩니다. 근데 칸을 쳐서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역 화폐예요. 한 번만 지역에서 쓰고 딴 데로 가라.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다 죽거든요. 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동네에 쓴다고 뭐 누가 손해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좀 칸 지금 불편할 사라지고 뿐이지. 있는데 적어도 살짝 필요할 때는 조금의 있더라. 칸을 천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물이 확 몰리면 여기 완전히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네. 여기다 칸을 조금씩 남겨놓으면 약간 기울어도 조금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말라 비틀어지지는 않는 거. 그 정도는 해야 그 정도는 해야 되는 나라가. 거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로 할지는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네, 지역 네. 화폐라든지 지금 소비 쿠폰을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 그게 지금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 승수 효과가 엄청 높을 겁니다. 옛날에는 여유가 있으면 뭐 나중에 쓰고 그러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아주 높은 비율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재정 지출 효과가 크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역 살리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수 서민 경제 살리는데 살리고 내수경 살리는데 이제 일단 가장- 집중해야 돼. 제일 크다. 추경에서도 가장 큰 규모일 것이고 가장 급하게 할 것이 이 부분이다. 이 손발이 지금 마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살려야 일단 움직여 가지고 뭐 마사지 해줘야 뭘 된다. 뭐 밥이라도 뭐 어디 구해서 먹든지 하죠. 그리고 AI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네. 나왔습니다만 AI에도 굉장히 지금 무게를 싣고 계신 것 같은데 네. AI 담당하는 어떤 뭐 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당연히 있죠. 예. AI 뭐 정책 수석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AI 정책 수정 당연히 도입되고요. 예. AI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전 정부에도 있었어요. 예. 회의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더라고요. 예. 그냥 폼으로만 해놓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알았던 거예요. 해야 얘가 된다는 건 중요하다. 알아서 만들어 하도 놨는데 AI 하니까. 안 쓴 거예요. 예. 근데 AI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그 동네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예. 손님들하고 막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얼마 팔았고 단가 얼마에 뭐 물건 요즘은 이렇게 탁 찍으면 뭐 촥 나오잖아요. 포스기 다 네, 있죠. 당연히 나오죠. 네. 근데 이거를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하죠. 못하죠. 예. 지금 AI가 그렇게 됐어요. AI를 앞으로는 웬만한 추론, 패턴 추출, 사람 사고가 패턴 추출이거든요. 정령 이렇게 말하지 이 말은 이런 뜻이 이런 게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화가 되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전부 이제 이 패턴 추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웬만한 보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매일 밤 하시죠. 그 보좌관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여기다 챗GPT 쳐가지고 많이 그더 쓴다고. 빨라. 예. 훨이 빨라 귀찮지도 않고 저 별로 필요 다 짤. 짤 정도는 아니고 내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아직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자 계산기와 같은 거다. 전에는 전부 암산으로 이렇게 하고 네, 주판 있는데 생기고. 주판이 이제 전자 계산기를 전 국민한테 주지 않으면 네. 탈락해 전부 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박태홍 교수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예.
대축산을 하는데 이게 얘예요. 제조 AI 도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이게 다시 살려면 우리 제조업이 원래 강한데 네. 지금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네. 이걸 전부 다 응용 AI로 제조 영역에 AI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돼지 키울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분뇨 치우는 것도 네, 있지만 네, 네. 돼지를 몸무게를 재어 가지고 적정한 나이에 팔아야 되는데 그 딱 좋은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돼지를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네. 그 몸무게를 재려면 난리가 벌어진다. 아, 그렇죠, 그렇죠. 막 돼지가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래가지고 이 저울이 있는 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아, 그걸 막 몰고 다니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네. 하나씩 또. 네. 근데 이거를 이미 그걸 한대요. 카메라를 하나 달아놓고 아, 계속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그 몇 킬로. 근데 이거를 잘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 이게 예. 이제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죠. 아, 해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딱 카메라로 딱 찍으면 몸무게 아 나오는 몸무게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몸무게를 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골라줘. 아, 쟤는 500g 부족, 300g 이내로 다 지금 계량이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 해외에 팔아야지. 네. 그 돼지 몸무게 재는 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들도 다 이렇게 인공지능화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돈을 들여 가지고 네. 개인이 하기 어렵잖아요. 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제조 과정을 전부 인공지능으로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생산성이 올라간다. 네. 그럼 우리가 경쟁력을 갖죠. 이 제조 AI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응용 AI 쪽으로 많이 이제 가시는 응용 거예요. AI로 하는 죠. 우리는 뭐 거대 언어 모델은 이미 늦었으니까 야. 거기서 뭐 수백조 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이겨야죠? 뭐 1,000조 원 막 이렇게 투자하는 나라더라고.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하긴 인터넷 만든 회사보다 구글이나 뭐 이용하는 게 더 뻔해. 거니까. 그래서 이 응용 AI, 이 제조 AI를 도입해서 전 산업 과정에 AI를 도입하기 지원을 빨리 해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사고 행태를 바꿔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다 교육이 그런데 답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답하는 능력을 가르쳐요. 야, 질문에 어떻게 답할 지금 문제를 것인가. 선생님이 질문을 이렇게 내주면 네, 그거 잘 막 풀어, 답하는 그거 거. 풀어. 네. 근데 이거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답은 너무나 잘해요. 답은 우리보다 훨씬 인공지능이 그냥 0.5초에 딱 주는데 보좌관보다 훨씬 빠르죠. 보자고 못 듣다 하는데 이게 뭘 해야 되냐? 네.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창의성, 네, 네. 아이디어, 아이템. 네. 그 작가들도 아이템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유, 우리도 뭐 왜 AI 뭐 멀지 시킨 대로 해, 않았어요. 시킨 대로. 그러면 이거 전 국민한테 AI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학교나 이런 데도. 근데 이거를 챗 GPT에 22달러씩 내고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한국 자주 AI 시스템을 그걸 만들어서 만들고 전 국민적 전 국민적 교육하고. 교육하고 그럼 데이터가 또 축적이 된다. 네. 그것도 외국에도 또 얼마든지 이 모델을 또 팔 수도 있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AI 분야를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일상생활, 교육 영역, 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놔두면 누가 하겠어요.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네. 문제는 이게 그거 개별 먹어서, 네. 그러니까 그 개별 글로벌 기업이라도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투자가 맞아요. 필요해요. 네. 옛날에 조금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해요. 네. 기술 개발을 성공하면 엄청나게 돈이 남는데 실패 확률이 높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이거를 개별 기업들한테 맡기면 결국 글로벌 기업들한테 우리가 다 잡아먹혀요. 네. 그럼 이거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성공하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투자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아, 이거를 그러면 일종의 보험 비슷하게 정부에서 일부 위험을 분담하고 네. 민간의 투자도 정부를 믿게 해서 투자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들도 같이 하는 거죠. 네. 또 기업들도 연합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끼리 하면 어려워요. 경쟁 시스템. 각계 전투는 각계 전투 힘드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릇을 만들고 우리가 네. 얼마 시드머니 될게 펀드 얼마 해줄게 기업들 다 모여 이 대신 안에서 나중에 이익 나오는 그 거에 대해서 안에서 경쟁하면 되죠. 이 안에서 경쟁을 정부도 해. 좀 가져가야 됩니다. 정부도. 그게 제가 한국형 엔비디아 얘기했다가 뭐 이상한 소리라고 했는데 대만 TSMC도 네. 정부가 48% 투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예, 예, 예. 그러다 증자하면서 지금 네. 8%로 줄었다는데 네. 여하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펀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 100조 원 정도를 마련해 보겠다. 근데 이걸 하니까 또 100조 원이 어딨냐 또 이러던데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00조를 정부 예산으로 다 조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렇죠. 모델로. 정부에서 일부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거죠. 네. 투자를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끼리 연합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인공지능 영역의 투자 재원을 100조를 만든다. 그다 한 해가 아니라 네. 3, 4년. 3, 4년에 쭉, 걸쳐서 네. 100조를 투자할 뭐 길게 잡으면 예정이다. 5년인데 5년까지 하면 너무 이제 나라가 다 멀고. 투자하는 거 아니고 나라가 이제 일부 선봉장이 하고.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좀 아마 좀 더 큰 포션은 좀 내긴 낼 텐데. 모태펀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예, 돼요. 개별 기업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 나라가 나서서 먼저 좀 판을 깃발을 깔아주는 들겠다. 거예요. 판을 판을 깔겠다. 깔아주는, 예.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AI가 많이 활성화되면 이제 좋긴 좋은데 부가 많이 창출될 것 같긴 한데 그 부가 모두에게는 안 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AI가 이렇게 많이 우리 산업을 잠식하면 결국은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뭐 돼지 축사가 됐든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건 뭐 불가피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희망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글로벌 기업들 중에 그 영업 이익률이 40%, 막 60% 되는 회사 있는 거 아시죠? 엔비디아도 그쯤 뭐 나오잖아요. 그중 나와요. 네. 거의 한 60%, 네, 40% 네, 네, 되는 맞아요. 것 같아. 매출의 40%에서 60% 절반 가까이가 남는 회사들이 말도 막 안 생겨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니 뭐 이런 거 해봐야 최대가 8% 아니에요? 8% 10% 진짜 잘 나오면 8%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예, 예. 대개 한 5%, 3% 이러고 있죠. 그때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별로 필요도 없고 노동자를 인공지능이 네, 대체하고 네, 네, 네. 영업률이 너무 많고 그럼 결국 소수가 엄청난 이익을 취한다. 네.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가 이제 늘어나겠지만 이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면 나머지는 기회도 없고 그렇죠. 소득도 줄어든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 대비가 뭐냐? 사실은 그런 기술 개발이나 이것도 다 문화 자산의 일부거든요. 뭐 지가 뭐 한쪽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교육받은 거고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온 그 지식 이거의 그 최종 산물이잖아요. 약간의 가공을 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세금을 걷든지 해서 같이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세금을 많이 걷는데 너무 무리하다. 아니 뭐 영업이익률이 50%라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가 너 30%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국민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자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의 테마색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산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집도 지어주고 그거는 그 수익으로. 어쨌든 국민들 돈으로 그 큰 기업이 된 거고 그 큰 이익을 얻는 거는 사실이니 그렇다고 그 회사한테만 야 니네 법인세 갑자기 50% 내 이럴 수는 그럴 수는 없으니 없죠. 예. 그러니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지분이 들어가서 그 이익에 그 힘도 대해서 찾아보자. 그 소득이 계속 이제 나올 테니까 그걸 조금 이제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확보해 가자.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국가 재정을 세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면 세금 의존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시대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일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에서 보조하는 그 수단으로 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렇게 건 하면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을 키우게 돼요. 정부가 그렇지. 나라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냥 돈만 주고 살아라.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 근데 일자리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창의적인 일자리. 그 중에 하나가 네. 문화 일자리예요. 아 문화예술 일자리. 문화예술 일자리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밥벌이는 잘 안 되는데 의미가 있어요. 예. 개인의 삶에도 엄청나게 그 행복을 주죠. 아. 사회적으로도 큰 공헌을 해요. 근데 돈벌이는 안 돼. 이게 문화예술 일자리의 특성입니다. 아, 거기에 돈벌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금 정부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등록된 뭐 분들한테 연극배우나 창작 지원비를 미술 주잖아요. 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대폭 늘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울 때 재생에너지 생산업을 특정 기업한테 몰아주지 말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신한이 그걸 일부 하고 있어요. 아,
태양광 사업의 허가 지분의 30%는 무조건 지역 주민한테 주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동네는 1년에 가구당 지금 현재 200~300만 원을 주나 봐요. 그리고 이게 1인당 600만 원,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계속 허가를 추가로 하면 네네네네. 30% 지분은 그냥 생기는 거니까. 아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전국에서 군 단위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 있거든요. 아. 그 신안, 신안이. 근데 섬으로 되잖아요. 예. 신안은 섬으로만 된 군이에요. 근데 그 섬으로 예. 사람들이 이사를 도로 들어가 가지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이유는 햇빛 연금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 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동네 주민들한테 지분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네. 햇빛은 모두의 것이니까. 그런 방식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요하고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계신 거죠? 데리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혼자 그거 어떻게 하실 다 수 들은 얘기지.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를 새롭게 설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완전히 탈락해 버립니다. 근데 후퇴하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네. 하면 지금의 먹거리가 있잖아요.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그것도 우리가 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이만큼의 자원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투자가 덜 소외되거나.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또 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역량이 재생에너지나 AI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하면 다른 걸 못할 정도로 취약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의 자원이나 자본이나 이게 워낙 적으니까 한쪽으로 몰면 다른 쪽을 못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불균형 성장을 해서 네. 좀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지금은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국가 재정력이나 국가 전체의 역량이 그 정도 훨씬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해놨잖아요. AI, 네. 바이오, 그 컬처, 컨텐츠, 디펜스, 방위산업, 네, 우주항공산업, 그 에너지, E, D, F, 팩토리. 그러니까 제조업, 인공지능화. 근데 이 영역을 다 하는데 지금 주력해야 될 부분, 새롭게 집중해야 될 부분. 근데 반도체나 자동차나 배터리나 이런 건 이미 사실은 매우 성숙 단계고 네.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버려놓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산업은 계속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재생에너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문화 산업 이걸 키워야 된다. 그 정도 여력은 우리에게 있다.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 R&D 예산 깎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네. 그 말이 되냐고 지금 인공지능 첨단 기술 산업이 시대의 하도가 됐는데 네. 그 연구개발에서 깎아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 해 갖고 다시 원복은 시킨 원복을 거죠? 했는데 예를 들면 5조를 깎았잖아요. 네. 원복을 시키면 자동 증가분 연간 2~3% 훼손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계속 5조 원이 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30조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깎은 데서 복구를 해봐야 네. 자동 증가분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 준 상태로 계속 네네네.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 분야 계신 분들 굉장히 불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불만이 아니라 생존 문제가 네. 됐어요. 네. 그 해외로 많이 떠났어요. 지금 우리 보좌관분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조금 제가 원래 시간에 네. 좀 여유가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저분들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네. 여기 춘천까지 오셨는데. 그렇습니까?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만약에 이제 네.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용산에 가시나 아니면 청와대로 가시나 아니면 세종으로 가시나 이제 장기적으로 뭐 세종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어디로 가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말 잘못하면 지가 다 된 줄 알고 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네. 일반적인 예측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네. 문화적 가치도 있고 네.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네.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음. 근데 나왔잖아요. 네. 그난 주술적인 이유가 제일 컸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네. 근데 또 저보고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되면 용산을 가지 말라는 사람 많아요. 그 뭐 이상이 났을지 모른다고. 그런 이유로 그 이미지가 그리고 또 한 매우 안 가지는 좋잖아요. 저희가 보안이 심각해요. 용산이요? 도청 문제나 경호 문제나 좀 심각합니다. 완전히 노출돼 있잖아요.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어제 도감청 기술이 정말 뛰어난데 유리창이 노출돼 있으면 소리가 다 그것도 할 수 그거 있죠. 20년 전에 아, 발견된 거예요. 그럼 예. 이게 완전히 동네 방네 다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활지에서 대중들이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어 지금. 거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나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야 막 급하게 막 뜯어 고쳐가지고 종합청소하라고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들 예, 하는 사람들이 예. 많던데 그거 돈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 저기 좀 입 다물고 조심해서 하다가 귓속말로 하다가 쓰든지 이렇게 하다가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청와대 고소하고 수리해서. 예. 그리고 가야죠. 그리고 저는 이거 청사 이런 거 가지고 돈 쓰는 거 진짜 아까워요. 왜 거기다 돈을 이거 뭐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제 예를 들면 어떤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네. 또는 찝찝함 예. 이런 것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전에도 국방부 막 이런 거가 연쇄적으로 다 쫓아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하여튼 청와대에서 나오려고는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건 선의였죠. 예.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처럼 예. 갇혀 있으니 예. 대중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종합청사 같은 데로 가겠다. 그렇죠. 꿈은 그랬는데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그러면 경호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이 더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주 출퇴근하고 이러면 막 교통 통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출근하는 사람 짜증 나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안에 그냥 조용히 자기 다 이러면 지금 뭘 자꾸 왔다 갔다 해. 너무 시민들과 멀리 좀 떨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 어떻게든 거예요. 좀 만나려고 하신 것 같긴 그런 한데 그래서 결국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청와대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네네. 뭘 쓸데없이. 혹시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저는-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 전이라도 할 거라고 봅니다. 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라고 봐요. 왜요? 둘 다. 둘 다. 이유가 아주 단순한데 예? 그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기술적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대의보다는 기술, 네. 기술에 의존하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일단 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예. 그건 뭐 그래도 전에는 10% 이상 뭐 15% 이상 이런 기대를 하고 차기에 뭐 이런 예, 기대를 예, 많이 예, 했을 예. 텐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 있지도 않은 얘기 아, 네. 사고 나면 지어내가지고 토론에서. 네. 지금은 나름대로는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네. 그 형사처벌될 허위사실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도 생겨버렸고 이제 10%를 못 받으면 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빚을 네. 한 5, 60억 썼다는 제가부터 썼을 거거든요. 네. 아 현수막 벽보 뭐 이거 그렇죠. 엄청 많이 돈 많이 예, 듭니다. 예. 판프레 이거 네. 좀 적게 만들긴 했던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럼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되냐?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하고 단일화하면 그 돈 보존 받아요? 아니 합당하면 이제 국민의 힘의 빚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또 하나 달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단일화하면 합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걸- 빚이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문제가 일단 이거 예. 현실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다 지평을 넓히면 국민의힘의 일부를 자기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안 되는 장애 요인이 좀 있어요. 뭐요? 이게 법률상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법률상? 아, 후보자 매수 같은 후보자 거 매수가 말씀하시는 이게 뻔하잖아요. 뭘 약속하느냐? 뭐 그 얘기 이미 나왔잖아요. 예. 뭐 당권을 주느니 뭐 다 가져가라. 비용을 뭐 다 준 후보 메고 다 가져라 뭐 그 얘기가 예. 다 줄게 한 말이잖아요. 이미 그건 증거야. 만약에 그 문제를 단일화를 하고 그런 예상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증거예요. 다 줄게. 그러면 이제 후보자 매수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장애인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그거다 써놨잖아요. 토사구팽. 지금 당장은 뭐다 오, 했죠. 하지만 근데 지금 당장 합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선거 끝났어요. 네. 할까요? 이용 가치가 다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는 판단된다고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준석 담보가 안 후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된다가 아니라 할 거다라고 보는 할 거죠. 것이다. 그렇게 대선 만약 전날이라도 네. 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배신을 당하겠죠. 하면 근데 김문수 그렇다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세요? 많이? 좀 올라가겠죠. 그 이준석 표 가운데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일부는 이제 우리 지지로 오고 예, 일부는 예. 포기하고 일부는 그리로 가는데 예. 지금 여론조사 방식으로 안 나온다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출마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양자가 할 경우 이렇게 묻지 김문수를 지지할 경우라면 이렇게 안 묻잖아요. 네, 네. 그렇게 지지할 경우로 하면 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가죠. 예.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하고 포기를 하고 네. 이제 합당 그다음에 당권 약속을 받았다가 네. 선거 끝난 다음에 팽을 당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죠. 그렇습니다. 그 두 집단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그 많은 정치 세력들과도 결국은 이른바 통합을 하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된다면 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랑 뭐 우린 정치할 생각 없어요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대화해야죠. 대화하고 이제 그건 이제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친구 연인 사이의 다툼은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업자들의 사이의 갈등이라면 돈이 문제잖아요. 이해관계. 네, 네.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진짜 주인인 국민의 눈이 있어요.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지경에 처했거든요. 너무 국민을 무시했어요. 국민의 뜻이고 뭐고 그냥 자들 멋대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총선에서 응징을 당했는데 그 후에 더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더 심하게 하면 국민은 더 심하게 응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저는 정치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네. 국민들을 막 편하게 하는 거예요. 1번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편하게. 2번 마음 편하게. 이 마음 편하게 저 안 싸우고 살면 좋겠다. 우리가 뭐 원수졌어요. 정치인들은 편을 나눠 싸워도 국민들한테 무슨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까? 뭐 진보고 뭐 네. 보수고 그 뭐 상관 있어요? 국민들이 사는데. 보좌관들이 조금 싫어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끝났는데요. 가만히 계세요. 계셔봐요. 말씀 많이 통합이 했잖아요. 중요하다. 많이 얼마나 말해야 될 말씀하셨잖아요. 거니까. 통합이 중요하다. 통합할 거다. 근데 계속 아빠가 막 보복 안 할 거다. 봐요. 이게 좀 해야 돼. 네. 국민들을 잘 또 설득.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할 거다. 네, 반통령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 할 설득 거다. 잘 되면 그들은 바뀔 것이다 혹은 뭐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고 하시지만 네. 이전에 뭐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비호감도라는 걸 조사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사실 후보님이 그렇게 비호감도가 낮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엄청 높았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비호감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이 설령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를 전달할 거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좀 다른데요. 네. 저에 대한 비호감도는 소위 정치적 악마화. 그러니까 없는 사건 만들어서 마구 기소해놓고 네. 너 기소됐으니까 범죄자야. 자기들이 기소해놓고 자기들이 범죄자래요. 자기들이 고소해놓고 너 고소당했지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먹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죠. 비호감도가 전에는 뭐 60, 70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요즘은 그래도 5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엄청난 변화예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국민들은 다른 시각으로 판단해요. 정치적 경쟁자 중에 절반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리더라고 보죠. 네. 그때는 절대 평가로 들어가요. 잘하나 못하나 잘해야죠. 선의가 있나 악의가 있나. 저 명품 가방 받을까? 저거 혹시 국민들한테 총구를 들이댈까? 그건 안 하겠네. 그러면 이제 일단 마이너스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네. 우리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네. 아예 귀 닫고 사는 경우하고. 저는 소통을 정말로 많이 할 건데 저는 소통 안 하면 병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 뺏겼는데 너무 많이 쓴다고 이제 다시 돌려줄 거란 말이에요. 선거 끝나면. 네. 그러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 듣고 저는 작은 일을 많이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큰 일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일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 그런데 정부 당국자는 작은 목소리인데 각각의 개인은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작은 문제든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죠. 관심만 가지면.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하고 하면 네. 선의를 가지고 성과를 내면 달라져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41% 득표했지만 네. 임기 전반기에는 80%뭐 70% 물론 마지막에는 그래도 높게 40몇 프로 끝났지만 그렇죠. 예. 그냥 하긴 나름이다. 저는 성과를 낼 자신이 있고요. 실제로 성과를 못 내고 비난받고 그럴 거면 제 정치 인생이 실패한 건데 전 동네에 다시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놈 지나간다 이렇게 듣고 하고 싶지 않아요. 어이구 참, 이렇게 여기서 막걸리라도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바라죠. 그러려면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친하게 지내신 뭐 무속인 같은 사람 없으시죠? 전 무속인 별로 안 좋아. 그런 거안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네. 안 믿어요. 정치 브로커 없으시고. 저는 보기는 한두 번 본 일 있어요. 전 보신 거? 네. 점은 아니고 나중에 또뭐 뭐, 대도시 봐준다 그래가지고 점을 안 믿고 점을 보신 적이 있다고요? 네. 브로커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럴 건 아니고 점 네. 보셨는데 어떻게 대통령 점을 봤는데 저보고 돈 많이 벌게 생겼다 그러던데 아, 돈이 거지 결국은. 내가 관운이 있냐 물어봤는데 절대 관운이 없다 그랬거든 그분이.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거 한 10몇 년 됐죠.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시네. 아니 그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요? 네, 전국 역술인 회장도 아, 하시고 제가 안 믿으니까 그거 막 전국 역술인 보여줬어요. 회장. 이렇게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전국 역술인 회장도 했는데 막 내 말 안 믿는다 기분 나쁘다고. 제가 나중에 안 믿었거든요. 주식은 저 보유 주식 저 지금 나온 거 다죠? 숨겨놓은 거 없으시고 주가 조작 숨기면 없으시고. 처벌받는데 어떻게? 네, 주가 그럼 조작. 그러면 사형 선고할 거야. 네네. 나는 이재명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오면 네, 매우 지금 곤란해집니다. 펀드. 그저께 네. 구매했죠. 네. 하루 만에 2% 남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오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조금 맞을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객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네. 이재명보다는 민주당. 네. 민주당이 정책을 집행할 이재명. 여기 가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정부가 집권을 했을 기간 동안에 다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 다 떨어졌어요. 진짜요. 부동산도 좀 부동산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 부동산도 그렇지. 그거는 좀 그래. 근데 그거는 정책 대응에 좀 미숙함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는. 네. 하여튼 저 생각해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되긴 다 했었죠. 올랐어요. 네. 근데 보수 정권 때는 떨어졌고 그 이유는 보수 정권은 경제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보수 정권이 하더라도 그 네. 경제가 국내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한돼 있었어요. 정부 의도에 따라 갔어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와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부당한 그 행위를 하잖아요, 정부가. 네. 뭐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뭐 주가 조작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전 세계에 연동이 되기는 빠져나가 버려요. 바로 디스카운트죠. 디스카운트. 그래서 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무능한 정권이 집권을 하면 경제가 나빠져요. 주가 떨어져요. 경제도 심리도 많이 작용하니까. 심리가 작동하고. 그래서 주가는 실제 진보 정권 때 올랐고 네. 이재명은 주식 전문가잖아요. 진짜 나 쌤이 그 아마추어 약간 넘었었거든. 그 종목 하나만 찍어줘요. 내가 지금 완전히 지나버렸는데 내가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기 3년 전에 네. 제가 조선주 샀다가 그 팔았잖아 강제로 15% 손해 보고 그때 왜 뭐 이해관계 있고 방산주를 샀더니 네네네네. 지금 조선 날라갑니다 지금. 3배 올랐더라고요. 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한 그래? 5년 걸릴 줄 알았어. 그래요. 5년에서 길면 10년. 근데 딱 3년 만에 3배 올라버린. 네, 저는 조선주 하나 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네. 부동산 얘기는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좀 바꾸는데 저도 이제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수요를 통제해야 되겠다. 돈을 벌려고 집을 사니까 못 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금 올리고 규제를 하고 난 이게 능사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네. 네. 얼마 전까지도. 그런데 제가 계속 그 고민을 해봤는데 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까? 규제도 많이 하는데. 규제를 더 세게 하는데. 네. 근데 보수 정권은 집값 올리려고 하면 난리를 치잖아요. 막 이자 낮춰주고 막
빚내서 그 빚내 집사라고 막 안 대출비를 올려주고 안 올라가. 왜 그럴까? 심리 때문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깨우쳤어 이제. 아 규제하니까 야 안 되겠다 빨리 사자. 규제를 하는 순간에 아 집값이 오르구나. 네 맞아 그 심리 그게- 있어요.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준 거예요 대중들한테. 규제를 한다니까 원래는 그 프로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데 사지 말라고 규제 규제를 하니까 아마추어들이 다 같이 달려. 너무 달리더래. 그럼 또 누르잖아요. 네.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이 풍선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세게 막 커지는 거예요. 네네네. 폭발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디어 시장의 원리대로 가야 된다. 수요 공급이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럼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결국 공급을 늘려야 된다. 다른 간접적인 수단으로 수요를 통제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그걸 눌러버리면 그 수요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울엔 근데 늘릴 때가 있어요 공급.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그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10억씩 한다. 평당 10억.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너무 과한 또- 얘기라 지금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300억까지 네, 하다 네. 말았어. 10억을 해서 30평짜리가 300억을 한다. 근데 누가 그걸 산다? 나는 이 동네에서 나는 평당 10억 주고 살래. 실제 거래가 된다. 네. 그걸 왜 막습니까? 아 많이 그런 동네 있다면. 일단 뭘 굳이 그걸 아, 다만 다른 동네하고 뭐 위화감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네. 미국에도 똑같은 주택가인데 비버리 힐즈라는 이유로 집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맨하튼도 아파트 엄청 비싸죠. 그럼 괜히 마네탄이라는 이유로 예, 예, 예. 제가 성남에도 보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골목길 하나 차이로요. 동 이름 때문에 아, 가격 차이 엄청나요. 그래서 동 이름 바꿔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서울도 그런 데 있죠. 그러면 예. 골목 하나 차이로. 네, 네, 네. 그 브랜드 가치란 말이에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 브랜드 가치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규제를 통해서 없앨라 그러면 없어지냐고 그게.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 그건 없다. 인정하자. 그냥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일부다. 예. 그리고 나는 여기 평당 10억씩 주는 걸 자랑스럽게 하고 폼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세금이나 더 걷자. 그치 세금은 좀. 그것도 아니고 뭐 법에 따라 예, 예, 예. 그냥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아, 시장의 그래서 원리에 가능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만으로 집을 샀다가 낭패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네.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뭘 막 눌러서 이렇게 막 눌러서 외국- 풍선 효과 생기고 뭐또 누르니까 또 풍선 생기고 풍선이 풍선을 낳고 근데 그런 거는 좀 근데 안 누르지 하는 게 않겠다. 반대로 또 부양하지도 뭐 누르지 않겠다. 않겠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 정책 수단을 전혀 발동 안 하고 방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런 무리한 직접적인 방식은 효율성이 크지 않더라. 그 말씀드린 거죠. 그걸 제가 최근에 확고하게 믿게 됐어요. 아니 반대로 하나 더 질문을 네. 드리면 국가에서 사실은 뭐 특례 대출 해가면서 부양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오히려 그랬죠. 떨어지는 걸 더 지금 두려워하는 이 것처럼 정부가 보이게.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부양하지도 않겠다. 일단은 조금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취지예요.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목표는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올린다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보수 정권은 가격을 올린다가 정책 목표였고요. 네. 소위 진보 정권은 가격을 내린다, 아니 뭐 가격을 묶는다, 동결 억제한다. 이게 목표에 든 측면이 있어요.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원래 교과서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경제 규모가 크지만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희소 자원이니까 추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경제 규모에 따라 오르는데 그 정도를 용인하고 더 과하지 않게, 더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정책 목표예요. 안정적 관리, 안정적 관리가 정책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걸 올린다, 내린다 이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올리면 반드시 풍선 효과가 생기고 억제를 하면은 또 반대의 풍선 효과가 생겨요. 위로 올리면 언젠간 터지고 네. 밑으로 하면 언젠가는 풍선이 옆으로 튀어나온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정치인분들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민주당 외에 다른 당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왜? 되냐?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유가 예. 있어요? 그럼 이제 이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독재, 뭐 파란 윤석열 등등 하여튼 다양한 이유들이 근데 있어요. 윤석열은 왜 안 무서워해?
파란 윤석열이라면서. 자기네 편이니까. 네. 그거예요. 상대편에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 우리 사회에는 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회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특권신 그 성장을 해온 사회예요. 이건 불가피했어요.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우리 자원도 부족했고 먼저 좀 돈도 몰빵해주고. 부족했고 그냥 몰빵을 해준 거예요. 네. 수도권에 몰빵하고 지역으로는 대기업에 그다음 대기업에 몰빵하고 사람들도 특정 계층에 네. 특별한 기회를 줬어요 사실. 인재를 키워서 어쩌고.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산업화를 이뤄냈어요. 그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은 성장 전략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패도 성장 전략의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된 때가 있대. 부패가요? 부패가. 제가 부패학 전공이잖아. 제가 그래요? 대학원 석사 논문이 나 반납하고 말았지만 네. 석사 논문 제목이 지방정부 부패 극복 방안 연구입니다. 그래요? 내가 그거 연구하러 대학원 갔다가 공부를 2년 6개월 한 사람이요. 아. 어떻게 있어? 근데 그 부패가 도움이 된다.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하면 당연히 부패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특혜를 누구한테 몰아주잖아요. 그렇겠죠. 여기 몰아줄 거냐, 여기 저기 몰아줄 거냐. 그게 정치 권력의 권력인데 네. 어디를 줘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아는데 뭐 술 한잔 하면 또 뭐 용돈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특권 특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제 손 잡는데 왜 기분이 안 나쁜지. 아니, 권력의 말씀이다. 특권과 특혜 차별이 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국가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에 네. 그 기득권자들한테는 당연한 걸로 입력이 돼 있어요. 자기들은 특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함정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환기거든요. 네. 이제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가 왔어요. 특별 대기업, 특정 대기업 몇 군데 몰빵하는 데서 이제 비효율이 발생해요.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큰 기업, 작은 기업,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가 막 서로 막 이렇게 정말 생태계처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사회도 전체적으로 공정해져야 된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어요. 특권, 특혜 이거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에서 성장해 왔잖아요. 드디어 중심에 온 거예요. 마지막 대회전을 앞두고 있죠. 괜찮아요? 네. 그 성안으로 들어갈 거 내가 성벽을 놓고 대치 중이야 이제 대회전 벌어진 거예요. 네. 이제 3일 후면 결판이 나요. 그런데 저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저의 정치 생명의 핵이에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남시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그러나 제가 부정부패나 특별히 누구한테 혜택 주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성남시에서 살짝 겪어봤어요. 경기도에서도 겪어봤어요. 그냥 대통령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반대로 예를 들면 이재명 그 인간은 십몇 년 동안 찔러봤는데 씨알이 안 먹히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골프 한번 치자는데 예약도 안 해주고 차 한 잔 마시자는 것도 CCTV 타놓고 거부하고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뺏겼다고 생각해요. 그 실제로 제가 뺏었죠. 대장동 개발을 하는 데서 7천억 가까이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이 그냥 허가는 다 먹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한 7천억 가량 우리가 회수를 해버리니까 물론 9천억 회수 안 했다고 나 기소당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으면서 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우리 좋은 시절 다 갔다. 아, 그 두려움이 크다는 그 두려움이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 좋은 시절 다 갔다 무서운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아마 그래서 어쩌면 이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 결정할 수 있는 곳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공정하게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차라리 인간을 믿지 말고 정부를 차라리 작게 만들어서 기능을 축소해 버리고 그러면 정부의 여지를 줄이자는 것 같아요. 사회의 기득권자들 세상에 오죠. 아,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럼요. 네, 정부의 기능이 예를 들면 권력을 남용하면 문제죠. 네, 그러나 통제 기능을 행사를 해야지. 네. 공정하게 하는 게 정부의 제1 기능이잖아요. 공정하게. 그 이제 그 어떤 누군가에게 그 권리 갔을 때 대체로
부패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공정함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혹은 뭐 권력자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저한테는 좀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안 놀아줄까봐 들어온 겁니다. 아, 부패했던 사람들이 부패 혜택을 기득권? 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십 년간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음, 지금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대개 룸사롱, 골프장, 선물 또 인맥, 항맥 이런 걸로 다 연결되는데 이재명은 그게 한 개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항맥도 없지 무슨 골프장도 잘 안 가지. 골프장 가셨었잖아요. 그냥 그게 가지고 놀자는 거고. 어쨌든 업자들하고 올려서 뭐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결 라인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결국은 것들이. 자기들이 배제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그 물어봐 주세요. 뭐요? 왜 무섭니? 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 독재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독재를 하는데 어떤 독재를? 제가 독재하는 거 봤어요? 예를 들어 당 운영을 독재를 했다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남 경기도가 그 얘기를 못 할 거고 네. 겨우 이제 당권 행사를 마음대로 비명 행사 뭐 했다고 이런 하는데 얘기 많이 비명식 하잖아요. 얘기인데 그것도 자세히 보세요. 국민의힘은 자기들 멋대로 공관위에서 막 단수 추천하고 전략 공천하고 엉망이지만 우리는 전략 공천한 거 거의 없어요. 경선. 다 경선직이 네.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당원들이 뽑을 기회를 내가 많이 만들어줬죠. 근데 그 당원들이 이재명의 반기를 든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당원들이 바보냐? 나한테 속았냐? 이용당했냐? 그거 아니죠. 아니 무슨 200만 당원이 나한테 속아요. 그 바보들이에요? 200만 명 속였으면 뭐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생각이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하고 똑같아요. 예, 예. 다르지 않잖아요. 그걸 간과해요. 적극적 지지자 일부가 마치 일반적인 지지자나 보통의 지지자와 달리 톡 튀어가지고 다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일반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똑같은데 그거를 경선 기회를 줬는데 결과난 거를 내가 독재를 했다고요? 그게 뭔 독재예요? 저 조금 더 하면 저 인터넷 끊는다고 하니까요. 네. 끝으로 아니 무서운 이유를 한번 물어봐 달라니까. 난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난 법대로 규칙대로 그럼 공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이 되는지 한 문장으로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됩니까? 지금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회복될 거다. 회복. 그리고 다시 성장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통합된 나라가 될 거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아, 지금 엄청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회복이 되는 거고 통합되는 나라, 그리고 성장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회복 말씀. 성장, 회복과 성장, 성장과 통합과 통합. 국민 행복. 국민행복.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내란 극복은 그건 기본이고 그거는 뭐 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고 그거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니까. 네네. 네. 자, 이재명 후보와의 춘천에서의 춘천 스페셜 스튜디오에서의 오늘 송출은 여기서 전 이제 인사를 드리고 아마 이어지는 2부에서는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우리 신혜영 기자가 또 여러 출연자분들과 또 토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재명 후보님은 또 춘천 유세가 오늘 또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얼른 또 가셔서 국민들 많이 만나시고 네. 하여튼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과든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네.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할 기를 주세요. 하세요. 네. 워낙 급하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제 이번 선거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로서는 아마 어느 쪽이든 그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너무 많은 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가 바로 섰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특정인들이 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가해했죠. 민주공화정, 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민주주의 토대를 통째로 무너뜨린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내란 세력들이 다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나라는 회복 불능의 구렁텅이로 빠질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꼭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세상,
좀 회복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준비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선의를 가지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부 기득권을 가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저항하고 또 혼자 저항하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재명 나쁜 사람이야, 악마야, 뭐 무서운 사람이야, 독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죠. 민주당도 가장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